네, 어제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날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 주석과 첫 대면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 둘째 날이자 폐막일인 오늘 두 정상은 오후에 첫 공식 회담을 갖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 동안 참 타이트하게 일정이 좀 짜여져 있는 상황인데 어제 첫날을 좀 짚어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질서의 변곡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국제 질서가 격변하고 있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만파식적, 세상의 분열을 잠재우는 필이란 의미를 썼는데 이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어제 개사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 질서 또는 뭐 국제 질서가 변곡점에 와 있는데 각 나라가 자기 국가 이익을 위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이제 화백 제도를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신라 천년 고도에 오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화백 제도라는 게 있어서 그분들도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를 했다.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 조화와 상생의 길을 택해서 천년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공정무역 또는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고 예. 또 중국은 중국대로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국가 이익을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제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것이 신라 시대의 그 신적인 어떤 필인데 뭐 파도가 아주 그냥 높이 칠 때도 피리를 불면은 아주 그냥 나라가 편안해지는 그런 것을 이제 만파식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유무역과 공정무역 사이에 서로 다른 이제 국가 이익이 있지만 예. 결국은 우리가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연대할 건 연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이건 이제 미국을 비판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그리고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연대할 거는 연대해야 된다. 그래서 양쪽을 다 아우른 그런 대통령이 아주 절묘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렇군요. 네, 정상회의를 앞두고 가장 눈길을 끈 건 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부드러웠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선물한 황남빵이 맛있었다라고 말한 시주석의 말까지 화제가 됐습니다. 두 정상의 첫 대면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뭐 비교적 좋았다라고 보는데요. 처음에 이제 첫 인사할 때 예. 제일 마지막에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에이펙의 자기 주최국이기 때문에 뭐 배려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와서 서로 인사했을 때는 굉장히 좀 서먹서먹했어요. 우리 대통령은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아주 그 시진핑 주석은 좀 근엄한 표정으로 그렇게 표정이 잘 인사를 없어요, 보이면. 표정이 뭐 저분 표정은 원래 없어요. 원래가. 그런데 이제 저 표정이 계속 가면 어떡하나 하고 좀 걱정을 했는데 회의장으로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안내를 했잖아요. 안내해서 들어갔을 때는 보니까 황남빵 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웃으면서 시진핑 주석이 모습이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괜찮은 분위기였다 이렇게 봐요. 예. 자, 시진핑 주석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을까도 좀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제안하면서 다자무역 또 다자주의를 강조한 것도 좀 눈길을 끌었는데 미국이 사실 뭐 최근에 어떤 일방적인 관세 정책도 그렇고 자국 우선주의를 고수한 상황에서 내놓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 보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자리에 없고 빈자리를 좀 의식하는 발언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뭐 그런 의식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럼프 일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지금 중국 정부의 일관된 표현 또는 일관된 정책이다 이렇게 유지하는 보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크게 보면 그게 CEO 서밋에서 한 연설은 4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자무역 시스템을 지키고 다자주의를 우리가 이행해야 된다. 그리고 예. 일방주의나 패권주의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아주 투자하기에 적합하니까 CEO 여러분들 많이 투자해 달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얘기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자무역이나 또는 다자주의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최근 10여 년 동안에 계속 주장해 온 거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과거에 미국이 1945년도 이후에 세계 질서를 이렇게 주도하고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나가면서 주장했던 그런 다자주의와 다자무역이 이제는 반대로 중국이 주장하고 있다는 그런 아이러니 속에서 예. 지금 세계 질서는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것도 11년 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이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관측이 또 나옵니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영향은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중국 외교부에서는 이게 NPT를 준수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외교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NPT를 준수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사실상 NPT 속에는 이렇게 돼서 핵무기의 생산, 배치, 이전 이것을 금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잠수함의 종류에는 크게 핵 추진 잠수함이 있고 또 하나는 핵 추진에다가 미사일 탄두에 이 핵무기를 싣는 그런 그 잠수함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뭐 전문 용어로 SSN이라고 얘기하고 SSB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북한의 위협이 굉장히 이제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핵 위협뿐만 아니라 북한은 2023년도 9월 달에 김군옥 영웅함이라고 하는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을 진수했고요. 올해 3월 달에는 김정은이가 직접 핵 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이라고 하는 그런 데를 건조하고 있는 것을 시찰을 해가지고 그것을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핵 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그러면은 말이 좀 어렵잖아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핵 추진 잠수함에다가 거기다가 SLBM 속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소위 말하는 SSBN 잠수함을 지금 건조 중이란 말이죠. 그런데 SSBN이 건조하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재래식 소위 말하는 그 디젤 엔진 가지고는 이게 핵 추진 잠수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 자막 능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동 속도도 그렇고 생존성도 그렇고 무장 능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이든 프랑스든 또는 지금 중국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서로의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뜨면은 바로 뒤에서 따라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디젤 엔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 가지고 얘기할 수 크게 없는 게 이게 중국 스스로는 12척 가지고 있어요. 6척은 SSN이라고 하는 거고 6척은 SSBN이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은 자기 안보를 위해서 12척의 이런 핵 추진 잠수함 및 핵 추진에다가 여기다가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제 이걸 시작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NPT를 얘기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혹시 뭐 시진핑 주석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의 안보 사항을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한중 정상회담에서 여러 의제가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뭐 경제, 무역 관련도 그렇고 어떤 문화 인적 교류 확대 외에도 이제 항상 관심을 끄는 것은 이제 지정학적 안보 이슈에 대한 그렇죠.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북중러가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과거에 이제 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이었다가 최근에는 좀 소극적이기도 하고 물러선 게 아니라는 뭐 관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을 과연 얘기를 할 것이고 얘기하게 된다면 시 주석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한 부분도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얘기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이 중국으로부터의 건설적 역할을 이제 촉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북 정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사실상 2023년도 12월 달 이후에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아무리 화해 협력을 통해 가지고 같이 교류하고 뭐 하자고 해도 지금 안 한단 말이죠. 우리 대통령께서 지난번 유엔 총회에 가서 얘기한 대북 정책 3원칙 그게 이제 뭡니까? END잖아요. 네. 익스체인지 교류하고 N 노멀리제이션 그러니까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디뉴클리제이션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 교류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제 북한이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나마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니 중국이 남북한이 교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디뉴클리제이션 비핵화란 말이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에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뀌었어요. 2016년, 2017년도에 북한이 그렇게 핵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랬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있어서 각각 안전보장이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4개, 3개 이렇게 통과시켜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물품을 다 통제하는 수준까지 갔어요. 그랬었죠. 그때 당시에 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러시아와 중국은 다 여기에 찬성했습니다. 찬성표 던졌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이 계속해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러시아나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중국은 대북 제재 결의안 해제해 달라고 유엔 안보리에 낼 정도로 러시아와 함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예. 게다가 최근 상황을 보면 지난번에 그 전성절 중국의 전성절 행사할 때 천안문 막루에 올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과 중국 사이에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발언이든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어떠한 그런 그 자료에도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반드시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은 대한반도 정책이 중국이 3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두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 세 번째는 분쟁이 있을 때는 이것을 대화로서 해결한다. 이게 이제 3가지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이 원칙을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 더 이제 구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이 큰 틀 속에서 논의는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구체적인 봅니다. 어떤 방법적인 걸 우리가 원한다면 네. 물어본다면 이 부분 대원칙 하에 그런 부분도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글쎄요, 보세요? 이제 아마 여기서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정상의 입장에서는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북한도 경제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실현 불가능한 개꿈이라고 좀 강하게 비난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얘기였는데 뭐 우리나라를 향한 비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중국을 향한 압박 메시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이 앞에 질문하고 연계가 예, 되는 맞아요. 거네요. 그래서 이건 강유정 우리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랬죠. 중국하고 한국의 의제가 뭐겠느냐 정상회담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무래도 민생 문제가 첫 번째 의제가 될 거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외무성 부상이 이걸 네. 보고 발끈해가지고 담화문을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한국에 대한 어떤 경고 그와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경고도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비핵화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누가 어떤 발언을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든지 간에 꼭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씩 해오는 것이 최근에 이렇게 관행이다, 관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중국이 좀 의식을 하게 될까요? 어떤 의미로 그걸 이해할까요? 중국이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 저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구체적인 비핵화 문제를 얘기할 거냐 그렇게 저한테 질문했을 때 아마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을 전혀 의식을 안 한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최근에 2019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한 6년 동안에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재명 대통령도 평화적 해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외교 슈퍼위크의 또 다른 주인공 어제는 진짜 이분이 뭐 모든 언론을 도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 굉장히 좋은 또 태도로도 굉장히 그렇죠. 좀 네. 그 이미지를 각인시킨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 예. 이재용 정의석 회장과 깐부 예, 회동, 치맥 회동도 했었고요. 이에 대한 또 좋은 소회를 밝히기도 했었는데
아주 통 크게 얘기했습니다. GPU 26만 장 공급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제 전선왕이 사실상 일본이나 대만이나 여기는 자주 방문했거든요. 뭐 매년 방문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국은 정말 오래간만에 왔어요. 그래서 전선왕이 왜 이렇게 우리 한국은 바로 뭐 일본이나 대만이나 오면은 바로 그러니까요. 옆인데 왜 이렇게 하나 하고 이제 늘 걱정을 좀 뭐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제 언론을 빨아들이는 그 블랙홀 같은 그런 맞아요.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6만 장 GPU인데 이게 블랙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최신 AI 그 반도체 뭐 칩이라고 하면 칩일 수 있는데 AI 반도체 선두주자지 않습니까? 그 26만 장을 현대 삼성, SK 여기에 각각 5만 장,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정부도 6만 있고요. 장, 그리고 네. 한국 정부에 5만 장, 맞아요. 26만 장이거든요. 그 26만 장을 준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네. 독일은 1만 장 준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최대 10만 장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26만 장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뭐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GPU가 한 4만 장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다 들어오게 되면 30만 장 정도 되거든요. 이 블랙웰 30만 장 정도면은 전 세계 3위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게 뭡니까? AI 3대 강국이잖아요. 맞아요. 여기하고도 맞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선황이 한국을 AI 동맹으로 이렇게 가고 싶다는 그런 희망을 나타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저기 AI 전선황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프트웨어, 제조업, AI 역량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춘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 있느냐. 한국에서는 보면은 전자, 통신, 배터리, 인력, 전력 다 우수하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 역량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전선황이 한국이 이뻐서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한국이 그동안 축적해 온 그런 AI 역량이라든지 제조업 기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가 전선황이 한국을 AI 동맹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빅플랜이 있었단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전선황이 한국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이 정말 AI의 그 아시아의 지역에서의 허브뿐만 아니라 세계 3대 AI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저것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시 에이펙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오늘 둘째 날이자 회의 폐막이기도 합니다. 함께 채택이 추진되는 경주 선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공정경쟁 문구가 포함될지가 핵심인데요. 이번 공동선언문이 실제로 채택이 될 수 있을지 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이 됩니다. 채택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게 에이펙에서 공동선언 채택되는 게 사실상 2018년도에 한번 채택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불공정한 무역이라는 단어를 두고 사실상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굉장히 그 의견이 충돌이 돼가지고 결국은 공동선언을 채택을 못했거든요. 그때 불공정한 무역의 대상자는 누구냐면 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넣자고 그러고 중국은 이걸 빼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가 거의 돼버렸잖아요. 불공정 무역이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미국한테 지금 가 있단 그러니까요. 말이죠. 결국은 이런 거죠. 자유무역과 그러면은 보호무역 또는 공정무역을 얼마만큼 잘 버무려서 이 공동선언에 녹여내느냐가 오늘 경주선언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까 제가 모두에 우리 대통령께서 화백제도를 얘기하면서 나라마다 각각의 이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은 조화와 상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협력할 건 협력하고 연대할 건 연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정신이 그대로 경주선언에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표현 자체가 공정한 자유무역. 그러면 자유로운 공정무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도 불만족스럽지 않고 중국도 불만족스럽지 않게 우리가 이제 언어를 만들어내는데 또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선언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바람이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또 장애 요소가 되지 않겠냐는 예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뭐 꼭 그렇게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의 근간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의 관계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의심스러우니까 미국에 가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안미 경중 이게 이제 더 이상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말의 뜻이 이제 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잠수함을 얘기할 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북한과 중국 측에서 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서해에서 오는 잠수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어떤 스탠스를 지니고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 나를 똑바로 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중국 측에 기우는 그런 이 경주 선언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펙 이모저모 김효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